안녕하십니까. 석간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5371.10으로 플러스 1.57%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1149.43으로 플러스 0.45% 올랐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천조전자 시대가 열렸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삼성전자의 천조 시총 돌파가 갖는 의미와 함께 반도체 업종 전반의 전망,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의 급등 배경, 가상자산 규제 논란까지 폭넓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371.10으로 전일 대비 83.43포인트, 플러스 1.57% 상승하며 장중과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149.43으로 플러스 0.45% 올랐고요. 박 교수님,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반도체 주도 사상 최고치 행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000조 원 돌파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6만 9,100원으로 플러스 0.96% 상승하며 장중 한때 17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1000조 원을 넘어서며 중국의 텐센트를 제치고 아시아 1위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천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1000조 원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약 5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18%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로는 15위권 내외에 위치하게 됐고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있지만 제조업 기반 기업으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거래 대금은 어땠나요? 오늘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은 약 1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평균 거래대금이 10조 원 내외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활발한 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외국인은 약 5천억 원, 기관은 약 3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개인은 약 7,500억 원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고점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면서 건강한 상승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개인의 과열 매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삼성전자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 기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 경제의 위상 제고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실상 코리아 주식회사라고 불릴 만큼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1000조 원 시총을 달성했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을 시장이 확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HBM3 양산 성공, 파운드리 수율 개선,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셋째,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입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특히 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함께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주요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만 원, 대신증권은 19만 원, KB증권은 18만 5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가 18만 원 수준인데 현재 주가가 16만 9,100원이니까 아직도 약 6%에서 18%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증권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주가 상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입니다. 당초 50조 원대로 예상됐던 영업이익이 6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DS 부문, 즉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징처럼 여겨져 PER이 낮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주환원 정책 강화,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면서 밸류에이션 할인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셋째, 구조적 성장 스토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등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메가트렌드 속에서 삼성전자가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물론 단기 과열 우려는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6개월간 약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RSI 지표가 70을 넘어섰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현재 PER이 약 15배 수준인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35배, AMD는 25배, 인텔도 20배 수준입니다. 물론 사업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고려하면 추가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아시아 시총 1위가 됐다는 것도 의미가 크겠네요.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동안 아시아 1위는 중국의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약 900조 원 수준인데 삼성전자가 이를 추월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기술 기업의 위상이 중국 플랫폼 기업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땠나요? SK하이닉스는 오늘 90만 원으로 마이너스 0.77%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차익 실현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한 달간 약 20% 이상 상승했고 90만 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은 여전히 매우 긍정적입니다.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엔비디아 H200, B200 등 최신 AI 칩에 들어가는 HBM3이 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수혜를 입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반도체 투톱의 랠리가 낙수 효과를 일으키면서 소부장 펀드에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부장 기업들을 보면 원익 IPS는 플러스 3%, 주성 엔지니어링은 플러스 4%, K시텍은 플러스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 직접적인 수혜를 입습니다. 특히 올해 양사의 설비 투자 규모가 각각 5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여러 지표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첫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둘째, D램 가격이 6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셋째, 반도체 장비 수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기관들은 AI 반도체 시장이 2025년 600억 달러에서 2030년 3천억 달러로 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째, 중국 경기 둔화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미중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의 주요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습니다. 셋째, 재고 조정 가능성입니다. 현재는 공급 부족 상황이지만 각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2027년 하반기부터는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들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2년에서 3년간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못지않게 주목받은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배경이 무엇인가요? 오늘 뉴스에서 로봇용 수요 증가 기대감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급등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본격화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중국 기업들의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로봇용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당 약 2kWh에서 5kWh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2030년까지 연간 1000만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둘째, 전기차 시장의 회복 기대감입니다. 최근 몇 분기간 전기차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도 부진했는데 올해부터 다시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올랐나요? 대표 종목들을 보면 하나솔루션이 36,450원으로 플러스 29.95% 폭등했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오른 것인데 이는 하나솔루션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확대하고 있고 미국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재평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는 39만 1,500원으로 플러스 4.54% 상승했습니다. 삼성 SDI는 BMW, 폭스바겐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특히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0만 2,500원으로 플러스 2.94% 올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 현대차 등과의 합작 공장을 통해 북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17만 5,800원으로 플러스 3.53%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중장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 산업입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200억 달러에서 2030년 400억 달러로 2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위 10위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중국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으면 재고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도 위협 요인입니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장기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투자는 개별 기업의 기술력, 고객사 포트폴리오, 생산 능력 확대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유 시장은 현재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엇갈린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가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오펙트 플러스의 감산 연장과 미국 셰일 오일 생산 증가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분간 원유 가격은 배럴당 60달러에서 70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 한시적으로 8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리나 은 같은 다른 원자재들도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듯이 변동성 장세에도 금은, 구리, 금속, 원자재 ETF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등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금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톤당 10,000달러 수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은도 온스당 30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은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투자를 고려한다면 금뿐만 아니라 산업용 금속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는 변동성이 크므로 ETF나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안전합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나요?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49,240.9로 마이너스 0.34%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6,917.81로 마이너스 0.84% 내렸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23,255.19로 마이너스 1.43% 하락하며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원인은 무엇인가요? 주된 원인은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입니다. 엔비디아가 180.34달러로 마이너스 2.84% 하락했고 TSMC도 335.75달러로 마이너스 1.64% 내렸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최근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VIX 지수, 즉 공포지수가 18.00으로 플러스 10.26% 상승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VIX가 22하면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18까지 올라온 것은 투자자들이 단기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어땠습니까? 애플은 269.48달러로 마이너스 0.20% 소폭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과 AI 기능 탑재 지연 우려로 주가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421 정구육달러로 플러스 0.04% 보합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400달러 초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FSD, 즉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이 주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전망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현재 연준이 올해 2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하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당초 3월 인하 예상이 5월로, 다시 6월로 밀린 상태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7%로 마이너스 0.02%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시장이 연준의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어 급격한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금리 인하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리스크를 감지하면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가 독자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빅테크와는 다른 밸류에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적 개선도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의 조정이 한국 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 잠재력이 큰 한국 시장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할 이슈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란인데요.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뜨거운 이슈입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으려 하면서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창업주 지분 뺏는 나라에 혁신 없다는 IT 업계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 공공성 대 사유재산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규제를 도입하려는 건가요? 정부의 논리는 공공성 강화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대주주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행법은 동일인 지분을 10%로, 자본시장법은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막고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일부 거래소에서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규제 강화의 배경입니다. 반대로 업계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업계는 이것이 재산권 침해이자 소급이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키워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분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창업주 지분 뺏는 나라에 혁신 없다는 표현처럼 이런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창업주가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인 사업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지분을 매각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뱅크 IPO와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뉴스에 IPO 삼수생 K뱅크 흥행 기대 속 구주 매출 부담비라는 제목이 나왔는데 K뱅크가 세 번째 상장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K뱅크는 43.82달러로 마이너스 1.15% 하락했습니다. K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대주주인 BC카드 등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금융 공공성을 이유로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결론 날 것으로 보십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조하고 업계는 혁신과 재산권을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신규 거래소에만 적용하거나 기존 거래소에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50%라는 기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서 합리적인 수준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과도한 규제보다는 스마트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비트코인은 76,329.68달러로 플러스 0.92% 상승했습니다. 76,000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75,000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다음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은 어떻습니까?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약 5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가 자금 유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기관들도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긍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입니다. 작년 4월에 네 번째 반감기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둘째, 기관 수요 증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ETF 유입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셋째, 달러 약세 가능성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 리스크, 해킹 사고, 거시경제 악화 등이 발생하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반대로 5만 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습니까? 알트코인 시장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이더리움은 2,500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솔라나, 에이다, 리플 등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는 비트코인보다 위험도가 높지만 수익률도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파이, NFT, 게임파이 등 특정 테마와 연관된 코인들은 해당 섹터가 활성화되면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하락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면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에 배분하고 소액만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향후 일정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알려주시죠.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2월 5일 목요일에는 미국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이는 미국 경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월 6일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되는데 이것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양사의 올해 실적 전망과 설비 투자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반도체 업종 투자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2월 11일과 12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총재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발언이 주목됩니다. 또한 2월 13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 추이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도 본격화됩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현재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동시에 고점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전략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전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스피가 5,300선을 넘어섰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5,200선, 5,100선 등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둘째,
섹터 로테이션에 주목해야 합니다. 반도체가 계속 상승할 수도 있지만 차익 실현 후 다른 섹터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등 다른 성장 섹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밸류에이션을 체크해야 합니다. 개별 종목의 PER, PBR 등을 확인하고 과도하게 고평가된 종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괜찮지만 테마주나 작전주는 위험합니다. 넷째, 글로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제 둔화 등 대외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VAX 지수가 20을 넘어서면 방어적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 투자 테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다만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으면 위험하므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30에서 40% 정도가 적절합니다. 2차 전지도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확실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대형주와 함께 양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소재 기업들도 분산 투자하면 좋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도 주목할 만합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성공 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방산업종도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넥스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당주 투자는 어떻습니까? 배당주도 좋은 전략입니다. 특히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배당주의 매력이 커집니다. 현재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 초반인데 배당 수익률이 4% 이상인 우량주들이 많습니다. 통신주인 SK텔레콤, KT, 금융주인 KB금융, 신한지주, 유틸리티인 한국전력 등이 대표적인 배당주입니다.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 즉 배당 성장주를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현금 흐름, 배당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TF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ETF는 초보 투자자나 분산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좋은 수단입니다. 개별 종목 선택의 어려움 없이 섹터나 테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기 있는 ETF로는 타이가 반도체, 케오덱스, 기차전지 산업, 타이가 미국 나스닥 100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 ETF, 구리 ETF 같은 원자재 ETF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는 단기 트레이딩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듯이 곧버스 ETF가 코스피 상승장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장기 보유하면 시간가치 손실이 발생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욕심을 버리열시오.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과도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달성하면 일부 차익 실현하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하열시오. 한 종목, 한 섹터에 올인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이나 여러 섹터에 분산하열시오. 셋째, 공부하열시오.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 기업의 사업 보고서, 실적 발표 자료, 산업 동향 등을 직접 공부하열시오. 투자는 지식과 정보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네, 박 교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5371.10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도 로봇용 수요 기대감으로 급등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의 조정과 VAX 지수 상승 등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란도 업계와 정부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지켜봐야 할 이슈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 섹터 분산, 밸류에이션 체크를 통해 안전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 미국 고용지표와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주목하시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내일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